자,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죠. 첼시가 돈이 없어서 지금 겨울 이적 시장에 돈을 못 쓰는 것이냐, 아니면 돈이 있는데 여름을 위해서 꿍쳐두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스위스 램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클럽들의 재정을 좀 다루는 곳이거든요. 거기 정보를 좀 인용하면 일단 돈이 없는 건 팩트입니다. 왜냐면 좀 재정적인 손실이 커요. 이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본 게 이거거든요. 이거 외적인 걸로 이제 이득도 있고 손해도 있는데, 아무래도 큰 금액, 거의 구단의 대부분의 금액이 여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이제 입장료라든지 이제 티켓값 뭐 이런 거, 경기장 수익, 이 매치데이 수익이 있고요. 중계권료가 있고요. 이 방송 수익이라고 하죠. 중계권료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수익이 있고, 광고료, 커미션 이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합해보면 오히려 금액은 늘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매치데이 수익, 경기장 수익이 좀 많이 줄었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이다 보니까 경기장 수익은 대폭 줄었다라는 거, 그 점이 있고요. 중계권료가 눈에 띄게 올랐죠. 거의 한 3분의 1? 3분의 1 이상이 늘어날 정도로 많이 늘어났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면서 중계권료 수익을 많이 땡길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커미션은 좀 줄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3로 바뀌면서 뭐 금액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광고나 이런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커미션이 좀 줄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돈을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2021년 재무지표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임금 문제, 돈 나가는 문제인데요. 임금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직원들 월급도 있고, 제가 알기로 뭐 시설 보수 관련된 금액도 있고, 선수들 주급 문제도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벤 치르엘, 뭐 베르너, 하베르츠, 뭐 티아고 실바 이렇게 들어오면서 금액이 조금 뛰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타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좀 많이 줄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일단 기타적인 지출을 줄여도 선수가 영입됐기 때문에 이 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선수 영입을 통해서 상환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할부로 끊다 보니까 상환하는 금액이 있는데, 역시 이 금액 역시 늘어났습니다. 2020년 재무지표를 보면은 아무래도 선수 영입이 없으니까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제 할부금만 나갔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영입생들의 할부금도 나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 역시도 금액이 좀 더 뛸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역시 좀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선수 판매 금액을 따로 빼놓은 게 있거든요. 요 금액입니다. 이제까지 첼시가 중계권료나 경기장 수익에서 많은 돈을 내지 못했거든요. 타 구단에 비해서. 근데 첼시가 적극적으로 돈을 냈던 곳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선수 판매 구간이거든요. 특히 모라타와 아자르를 팔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벌었던 거에 비해서 좀 많은 금액이 소폭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손해도 크게 났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경기장 수익이 이제 코로나로 타격을 입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손실이 연년 대비 늘어난 건 맞습니다. 손해가 많이 있었던 건 맞지만 이 선수 판매 금액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그 낙폭차는 컸다라는 거. 오히려 이득을 보았던 20년에 비해서 21년은 큰 마이너스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선수 영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첼시가 돈이 좀 없다라는 것도 팩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이 증축하거나 커미션 부분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지 않는 한 선수 판매에 좀 기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선 놀라운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총수익이 늘었습니다. 일단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주요했겠죠. 다른 구단들은 이제 코로나 타격도 받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챔스 우승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 말고도 선수를 적극적으로 판매했던 마리나 체제 이후로,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시작해갖고 4억 파운드 밑으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총수익이. 그러니까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 1억 파운드 이상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기록이 뜨겠지만 1억 파운드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주급 체계를 좀 안정화시키고 선수 판매 적극적으로 하고 중계권료나 스폰서를 이렇게 좀 따오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게 마케팅하면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더 낸 거예요. 오히려 총수익에서 보면. 자, 이게 이제 맨유의 지표고 이게 우리의 지표인데, 이게 스위스 램블에서는 모든 구단을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몇 구단만 알 수가 있거든요. 솔직히 맨유하고 첼시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재정적으로 봤을 때. 맨유는 솔직히 전 세계 스포츠를 다 모아놔도 제일 수익을 많이 내는 구단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구단의 총수익과 첼시의 총수익이 이제 첼시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리나를 필두로 보드진이 얼마나 노력하는가, 놀라운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계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아까 나왔지만 첼시의 입장 수익과 중계권 수익은 이렇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수익은 있습니다. 뭐 자회사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물론 이건 부채가 되겠지만 그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이런 스폰서나 이런 걸로도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중개권료하고 구장 수익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솔직히 구장 차이, 그러니까 구장이 좀 작다라는 게 뭐가 그렇게 크다고 그러냐 그러는데, 하나씩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첼시, 맨유, 토트넘이거든요. 몇몇 구단이 없어서 요렇게 비교하겠습니다. 이게 맨유고 이게 토트넘이고 이게 첼시인데, 맨유의 낙폭을 보시면 거의 8천만 파운드 정도를 손해봤습니다. 구장 수익이 이렇게 대폭 떨어진 거예요. 토트넘은 거의 9천만 파운드를 손해봤습니다. 첼시도 많이 봤지만요. 그런데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 엎어야 되잖아요. 구장 차이, 그러니까 구장으로 버는 돈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면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엎지를 못해요. 자, 똑같이 구장 수익에서는 다 손해를 봤습니다. 물론 낙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맨유하고 토트넘이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첼시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을 봐야 되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첼시는 이득을 냈고 맨유하고 토트넘은 많은 손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첼시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없었다면 손해를 봤겠죠. 그런데 총수익을 보면 맨유가 더 많이 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차이를 드러내기가 되게 어려운 겁니다. 중개권료를 나누는 방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도 아까 영상 구장 이제 증축해야 되는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중개권료를 거의 똑같이 나눠요. 프리미어 리그는. 그렇다 보니까 맨유의 글로벌성과 첼시의 글로벌성이 부딪히면 맨유가 훨씬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장 수익이 되게 관건인데 토트넘, 맨유, 맨체스터 시티, 리버풀 뭐 이런 팀들하고 비교했을 때 첼시의 구장이 하도 작다 보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수익적으로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로만에 조금 사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만이 첼시에 빌려둔 돈이 15억 파운드랍니다. 이게 한화로 2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2조를 투입을 한 거예요. 로만이 이제 포드스탐이라는 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 주주인데 이제 거기에다 돈을 투자하면 이제 그 회사가 무이자 대출로 첼시에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첼시의 빚으로 남아 있어요. 왜냐면 어쨌건 무이자 대출이든 뭐든 이제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채무로 잡고 있지만 무이자 대출이다 보니까 상환을 하지 않아도 빚으로만 남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이 형식상으로 부채로 남겨놓고 돈을 계속 투입하는 방식이 된 거죠. 솔직히 많은 구단들이 이제 첼시는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버나 보다. 왜냐면 넷스펜딩에서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구단이니까 좀 안정적인가 보다 해도 이게 로만의 재정에 많이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인수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로만의 재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로만이 떠날 때 다음 인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구단을 인수할 때 부채를 갚고 사니까 그때는 이제 다음 구단주가 로만의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러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로만이 돈을 좀 적극적으로 투입을 안 하려고 그런다. 매각하려고 든다. 뭐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구단주들이 투입한 금액 중에 로만이 투입한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 구단주에 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선수 영입에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로만의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로만이 예전만큼 이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이 뭐 주식 실패랑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예전같이 투입은 못하지만 투입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투입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는 좀 사견인데 그럼 겨울 영입이 반대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름에나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올 시즌이 끝나고 이제 투입을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그건 안 됩니다. 왜냐면 적은 돈이라도 그러니까 500억 선 밑에라도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거든요. 특히 왼쪽은. 오른쪽은 이제 제임스가 재활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될 거예요. 최대 한 달 안에는 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시즌 아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론소로 버틸 수가 없잖아요. 홀이나 사르는 어쨌든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가 왼쪽 윙백은 500억 선 밑으로 조금 적당한 선수라도 좀 영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재무제표나 이 첼시의 재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뭐 재정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뭐 그런 걸 전공하거나 그런 거에 해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공을 들였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첼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항상 발로 뛰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